네, 윤석열 내란 쿠데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 대응은 크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는 수사, 하나는 탄핵입니다. 오늘은 먼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사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가 오늘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체포로 가는 하나의 다리를 건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의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직접 위법적인 계엄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국회로 가는 병력 이동상도 직접 체크하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과 통화를 하는 등, 또 국정원 1차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와 협조하라 이런 구체적 지시까지 했고, 이미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충분한 상황이고요. 당장이라도 긴급 체포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까지 상황에서는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 검찰 다 엄정한 수사 의지는 밝히면서도 당장 체포할 것이냐, 언제 체포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꺼리는 이런 분위기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현재로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물론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이 문제일 텐데요. 뭐 언제 탄핵될 수 있느냐 하나, 언제 윤석열은 드디어 체포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개의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상당한 경쟁 속에서 앞다투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체포라는 어떤 활용 점정을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아마 이것을 내심 염두에 두고 그것을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는 2차 탄핵 소추안 의결이 예정돼 있고,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무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것이 훨씬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어떤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기회다.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인신 구속이 된다면, 만약에 체포가 돼서 인신 구속이 된다면 실질적인 직무정지의 효과가 있거든요. 뭐 물론 옥중 결재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강큰 공무원이 가서 결재판을 들고 가겠습니까? 사실상 거의 사실상 직무정지가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게 되겠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윤 대통령의 성정, 그동안 해온 행태로 봤을 때는 비록 구속이 되더라도 아마 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권한 행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서 오히려 후자 말씀하셨듯이 일단 체포, 그리고 뭐 나아가서 이제 구속 영장이 신청되고 구속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탄핵의 정당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탄핵은 뭐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그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 이 점을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수사의 차원에서 볼 때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범죄인 아니겠습니까? 예,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 중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범 위험성 이것도 또 하나의 구속 사유로 참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연쇄살인범을 체포해서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뭐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 당장 재범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차원에서도 하루라도 빠른 체포, 구금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이란 것은 국민의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서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기본적인 행위인 반면에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에 의한 직무정지는 여러 논란의 가능성도 남아있고 그런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행위라는 점, 따라서 탄핵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내란 행위라는 명백한 범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지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명백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대로 이루어지는 게 법적 절차에 맞죠. 네. 그리고 공식적인 직무정지는 또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가는 복잡히 거니까. 이루어지는 네.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 대응이 여하튼 두 갈래에서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야당은 조금 이 보는 입장이 수사기관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경계심을 굉장히 좀 크게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 손을 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국수본이 국가수사본부 경찰이죠. 윤석열 구속으로 직행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본부장을 탄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왜 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힌 그날이 바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날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체포 작전이 실제로 있었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변심을 한 게 심우정 총장의 수사 결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봤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 서울고검장이죠. 이 사람이 한동훈 대표의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 후배이고, 물론 뭐 서울법대 후배고요. 특수관계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데,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DJ 때 검찰총장이죠. 네. 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박세현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전 검사장이죠, 진영구 씨의 그렇죠. 사위잖아요. 네. 근데 그 진영구와 박순용이 막역한 절친이었다는 거죠. 술친구였고, 뭐 여기서도 술친구입니까? 사무실에서 네. 대낮에 폭탄주 파티를 벌이고 그 둘이 뭐 기자들도 불러가지고 막 같이 먹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영구 씨는 유명했죠. 네. 네. 그 박순영도 이제 그런 사이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선대부터 그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심우정 총장이 이번에 이 특수본부장을 임명할 때 보통 이 정도의 이 중요한 사안이면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심우정 총장을 총장으로 만든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인데 네. 거기하고도 의사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랑 했겠습니까? 한 대표랑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치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 방패막이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겠다.
라는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수사를 어떻게 비틀지 네. 모르는 건데 네. 저는 이미 사건 비틀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김영현 씨가 자진 출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랬죠. 경찰도 아니고 뭐 공수처도 아니고 검찰로 갑니다. 검찰로 갔죠. 네. 네. 검찰로 새벽에 갑자기 가는데 네. 이것도 역시 사정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자신도 검찰이 가장 편할 겁니다.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워낙 그동안 소위 사건을 자기들 편한 대로 입맛대로 주물러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이 지금 조처 혹은 뭐 검토하는 이런 배경에는 그런 불신이 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저는 그 검찰이 지금 전공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가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시작하자마자 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죠. 그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인데도 그렇죠. 네. 그 수사를 네.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네. 한 거죠. 네. 근데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란 지금 동조 혐의를 받고 있죠. 국무회의도 참석했고 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계엄 당일날 긴급 간부회의 소집해서 네. 계엄 실행에 대한 회의를 했고 그랬죠. 그때 류혁 감찰관이라는 사람은 이런 회의에는 불법적 회의에 난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사표까지 던졌고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그날 밤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찰 간부 중에는 그 저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검찰 고위 수뇌부도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오히려 경찰과 비교해서도 뭔가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죠.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윤석열 제 식구고 한동훈 제 식구고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죄를 좀 덜어주려는 네. 어떤 그런 법 기술들이 또 작동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정권과 한 몸이었던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뭐 주가 조작, 명품백 줄줄이 무혐의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 내란 수사를 하려면 김건희부터 기소를 해야 된다. 그 기소부터 하고 시작해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이번 사안을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초동수사잖아요. 네.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 증거를 오염시키면 그다음에 다시 이 진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란죄를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경찰이 이걸 가장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뭐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으로 먼저 걸고 검찰은 먼저 걸고 그다음에 관련 혐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꼼수죠. 그래서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네. 국회에 나와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면 아시다시피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증거 자체가 그냥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한 리스크여서 검찰은 일단 그것으로도 검찰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어쨌든 면직이 된 거 아닙니까? 면직이 돼서 윤회 입김이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보면
오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가로챘다는 경찰 쪽 주장이 네. 나왔잖아요. 오늘 방첩사에 대해서 검찰이 압색 영장을 압색을 집행을 했는데 이에 앞서 7일 날 경찰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첩사 압색을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을 거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반려를 한 거죠. 반려를 해놓고 지들이 한 거예요. 그 사이 이틀이 걸렸습니다. 네. 이틀 동안 증거인멸 시간을 준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이거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처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뭐 계엄 직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냥 일상적인 공직기강 확립해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사실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거죠. 뒤늦게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나서도 김영현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할 때까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한 이틀 또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방첩사에서 증거인멸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점만 해도 검찰의 이번 초동수사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지금 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한 게 경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를 가장 많이 지금 압수하고 축적해 놓고 있다. 뭐 그렇죠. 이건 인정하는 바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첩사 말고도 군 장성들에 대한 통신 입장도 기각이 됐다는데 그것도 역시 검찰과의 중복 수사 뭐 이런 걸 이유로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의 이 영장 가로채기를 비롯한 이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강조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한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 공소제기에 검찰이 수사할 경우 그런 직접 수사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적법성 또 증거 능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자칫하면 이런 어떤 형식적인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검찰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검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이 국수본이 중심이 돼서 내란 수사를 하되 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은 공수처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초동 수사를 그 경찰,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특별검사를 빨리 출범을 시켜서 이 모든 수사를 다 통합적으로 이걸 받아서 신속하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탄핵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상설특검 요구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렇죠. 10일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처리가 되면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의뢰해야 되고 국회는 5일 내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여야 간에 또 협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국회가 추천을 하면 특검 후보를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윤석열이 뭉개면서 또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과 탄핵과 맞물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통령이 정말 미친 척하고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을 하지 않고 뭉개버리는 상황이 충분히 뭐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로서는. 이미 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주이기 때문에 네. 안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 전에 네. 탄핵이 가결돼서 직무정지해야 되는 거죠. 직무정지를 해야지 그렇죠. 권한대행이 네. 그걸 대신 임명하도록. 그런 문제가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특검을 출범시켜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선행될 네. 필요는 있다. 네. 네.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 즉각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고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넘겨받게 그렇죠. 되는 거죠. 권한대행 권한대행을 안 할 네.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권한대행은 뭐 그렇죠. 이걸 안 했다가는 본인도 네. 탄핵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왜 탄핵이 시급하게 돼야 되는지 그 이유의 하나로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오늘 통과된 그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이 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권한대행에서도 좀 빠져야 되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한덕수는 사실 탄핵 추진해야죠.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국무회의에서 뭐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지 그럼요. 않고 애초에는 뭐 자신이 반대를 세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다 그 총리실에서 내놓은 어떤 그 언론 플레이에 그런 따른 이야기였다라는 것들이 그런 점점 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덕수가 탄핵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아마 경제부총리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가 아마 되게 될 텐데요.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3명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까지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고민하는 거는 이 최상목이라는 분은 그 성향이 완전히 좀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가령 이런 식의 그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과연 순순히 그러나 들어줄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약간의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요구를 네, 그렇죠. 따르지 않을 수 없겠죠. 네네. 뭐 공무원이니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수사가 이렇게 그 진행되는 사이에 또 이른바 이 윤석열의 내란 관련성, 내란 개입을 입증하는 아주 충격적인 증언들이 오늘 또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공수부대죠. 707 특임단장, 이른바 그 참수부대로도 불리는 정말 특전단 중에 특전단으로 불리는 그런 부대인데 이 특임단장이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오늘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하면 그대로 사령관이 자신에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날 무려 한 30번 정도 자신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독려하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어쨌든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이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불능케 만들려는 행위였다, 목적이었다라는 그 내란죄의 그 구성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폭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경고 차원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그 외신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가만히 찬성하면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합헌적으로 이번 계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150명이 넘으면은 해제를 의결할 수 있으니까 그 의결을 그걸 막기 위해서 막고자 했던 네네.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다. 쿠데타라는 것이 명백해진 그걸 네.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주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인터뷰에서 곽종건 사령관은 본인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끌어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네. 본인이 거부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건 결국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네, 거죠. 네. 그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 707 특임단장은 일단 이 증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볼 때 거짓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결단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그 어떤 과오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시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고 네, 네. 뭐 이런 건 다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바리카이트를 쌓았잖아요. 보좌관들이 쌓고 소화기 뿌리고 했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최후의 순간에 병력을 물린 장본인이에요, 그 사람이. 음. 그래서 이 유혈 사태를 막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이미 내란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돼 왔다. 뭐 이런 정황들도 많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3일 낮에 이미 이 707 특임단에게는 테이저건 한정 그리고 공포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됐고 실탄도 또한 통합 보관하게끔 군장 검사까지 다 마친 상태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준비된 나란이다. 준비된 쿠데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증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뭐 나온 얘기가 있죠. 지금까지는 뭐 특전단 그리고 방첩사, 수방사 뭐 이 정도가 동원돼서 뭐 여러 헌법기관, 국회 장악에 나섰던 것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보사가 동원됐다. 뭐 이런 또 주장이 오늘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이 특전사 병력이 있고 특전사 병력은 이제 외곽 경비를 하는 거고요. 그 서버를 사진 찍고 했던 그게 우리는 방첩사라고 그렇죠. 처음에 알려져서 그렇게 알았죠. 그렇게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정보사 간부였다는 게 오늘 드러났죠. 대령이다. 네, 뭐 대령. 여기까지 나왔죠. 네, 네, 그 정보사한테가 근데 뭐 어떤 데입니까? 이 정말 이 대북 북파 공작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부대지 않습니까? HID라고 불리는 이 임무는 보면은 전시 북한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네. 정말 무시무시한 무서운 특수부대. 부대죠. 예. 네네. 뭐 이런 부대인데 이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을 5명씩 각 그 단위에서 차출을 해서 20명 규모를 서울 모처에 대기를 시켜놓고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임무는 이른바 우리가 처음에 그 체포 명단이라고 알려진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우원식 또 한동훈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체포가 이 체포는 이제 707이 맞는데 이 사람 707가 이제 방첩대가 맞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빠져나가서 숨어 있을 경우에 2차로 그렇죠. 네, 투입이 돼서 체포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치밀하게 그 내란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증언이었습니다. 수색해서 네. 위치를 파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납치하는 게 그렇죠. 이 특기인 부대니까 네, 네. 2차 체포조로 준비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명이 그런 체포조가 있었고 또 7명은 별도의 체포 TF를 구성해서 말씀하신 정치인들의 위치 정보 파악을
수행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그러니까 감청띠까지 그렇죠. 예, 준비를 했다는 국회에서 건데. 해제 의결이 안 됐으면 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그 주목되는 게 이른바 그 충안파라고 하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또 한 명의 일선 부대 사령관이 37 부대라고 하죠. 777 부대. 여기가 대북 감청 군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대인데 그것도 정보사 산하의 부대인 거죠. 네.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그렇죠. 정보사령부와 777 그렇죠.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도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막 연계돼서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까지도. 신호정보 네. 파악하는 애들이니까요. 그거 그렇죠. 했겠죠, 네네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국가 뭡니까 저 지금 옛날 안기부고 지금 뭐라고 부르죠 그걸? 국정원. 네네. 국정원에 사실은 그 부탁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해주니까. 예, 네. 안 해줄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인케이스로 뭐 이런 것까지 실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뭐 오늘 또 나온 네네. 얘기 중에는 그 방첩사에서 네네. 계엄 당일날 이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예, 이런 이야기도 네. 나왔습니다. 그 방첩사 수사단장이 성관이 이 진입 임무를 네. 지시하는데 어떤 소령이 이거에 어이없어 하자 하고 때렸다. 그리고 때려서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니까요.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또 현장에서 그 선관위에 투입됐던 일부 부대원들은 네. 이 지시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렇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 이러면서 시간이 네. 좀 지체되면서 네. 예, 계엄 해제 때까지 네. 진행됐다는 얘기고 그렇군요. 정말 훌륭한 애국군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한강 작가가 이번 그 수상 기자회견에서 그 군인들의 소극적 행위가 네. 사실은 네.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위였다. 뭐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네요. 네, 이런 평가를 상당히 썼는데 중요한 측면이었죠. 네, 네. 그런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첩사와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란이 준비됐었다. 쿠데타가 준비됐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안이 있었죠. 예, 오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계엄사 합수부 운영 참고 자료라는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근거가 이제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 군의 폐해로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국민의식 수준에 부합된 계엄이 시행돼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그리고 계엄에 대한 이 국민들이 좋지 않은 인식 이것까지 인식하면서도 계엄을 실행하고 합수본부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예를 들면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라는 계엄법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알았죠. 계엄법 네, 위반이라고 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 사항도 지금 검토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놓고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리라고 본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성공하리라고 보고 성공하고 나면 뭐 이게 뭐 이건 계엄법 큰 문제 위반이고 아닐 뭐고 것이다. 문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은닉성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내란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러면서 계엄의 해제를 국회가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그 조항도 네. 검토를 했고 네. 그리고 이때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라는 사안도 검토가 돼 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게 1980년 네. 광주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5.17 계엄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 포고령 10호인데 그 전문에서 네. 몇 가지 부분들을 그대로 따옵니다. 아. 이번 계엄 포고령에 표현이 똑같아요. 그래요? 표현이 똑같이 네. 크게 이제 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5개 정도의 사안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처단한다는 말이 거기 네. 아, 똑같이 나옵니다. 그 80년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네. 이름으로 네. 그 당시 발표된 포고령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말씀하니까 저 생각나는데 네. 그 조연천 박근혜 때 그렇죠. 그 네, 네. 계엄 문건을 만들었던 네. 조연천 당시 기무사령관이죠. 그 계엄 문건에도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걸 참고한 정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엄 문건에 보면은 네. 계엄을 선포했을 시 국정원이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대목이 들어있거든요. 이번에 벌어진 일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로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기 얼마 직전에 직전이죠. 그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8시쯤에 전화했다는 네. 거죠. 네. 이따 중요한 일 있으니까 지시 대기해라라고 해놓고 계엄 선포 뒤에 다시 전화해서 방첩사에 협조해라. 이번에 뭐 싹 다 잡아드려야 된다. 그렇죠. 싹 다 잡아드려야 이런 돼. 얘기를 했죠. 뭐 정리해야 돼.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네. 국정원이 아무래도 군과는 좀 다르니까 좀 소극적으로 지시에 안 따를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당시에도 이제 우려를 해서 이런 대통령이 이때는 좀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써놨었는데 그대로 이번에 실행이 된 거죠. 정말 철저한 시나리오를 짜고 진행을 했다. 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천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너무 좀 허술하다, 엉터리 같다, 좀 웃긴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건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계획상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든 거는 그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그런 소극적 적극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였던 것이죠. 현장 군인들의 저항, 시민들의 저항, 예. 이 힘들이 합쳐져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저력이 발휘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선에서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이게 심지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 했다. 그래서 실제로 전시계엄의 어떤 상황,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입증하는 폭로가 있었죠. 네. 지난 주말 나온 뉴스인데요. 김영현이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면 그 부양 지점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격이라면 그건 미사일이 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미사일이 오죠. 그럼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전시와 사변 뭐 있잖아요.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실제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그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쿠데타를 획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 혐의에 외환 유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평양의 무인기를 남한에서 보내서 평양에서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군은 뭐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그다음엔 말할 수 없다 바뀌고 그런 이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는데 보면 이게 우리가 보낸 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렇죠. 보면 우리가 보낸 게 맞고 이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북한이 공격을 끌어내려고 쓰레기 풍선도 사실상 우리 쪽에서 보낸
물론 민간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보낸 쓰레기 풍선의 대응 성격이잖아요. 네. 그거를 막지 않고 우리가 보내는 건 막지 않고 그 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비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네. 했던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계엄령 선포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북한의 그 보냄 무인기 뭐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방첩사에서 작전한 것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까지는 보도가 된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외환죄죠.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면책되는 두 가지 네. 외환죄와 내란죄인데 네. 그 두 둘 가지를 다 고루 다 갇히게 되는 네. 부분이죠. 외환죄는 뭐 네. 외환죄는 말이 어떻게 어려워서 됩니까? 그렇지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넘겨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건 외부의 어떤 뭐 힘을 끌어들인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어떤 외국의 네. 세력에 의한 어떤 어떤 환란, 어떤 그런 상태를 조장한다. 조장한다. 그렇군요. 그 외환죄도 그러면 상당히 형량이 높겠네요. 그것도 내란죄랑 거의 사용 또는 무기. 그래요. 빨리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네. 하나라도 놓치는 것 없이 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네. 이런 위험한 네.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수준이나 우리의 무기 수준이나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사실상 공멸이잖아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자죠, 실제로. 네. 벌인 자가 군통수권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정말 윤석열이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국가기관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보면 국방부가 군통수권과 계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방차관 같은 경우에 그거 다 여전히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아까 제가 비유한 거에 다시 비유하자면 그거죠. 연쇄 살인범을 체포하지 않고 그 손에 흉기를 들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니까요. 국방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군통수권 그리고 계엄권 여전히 다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또 환란, 내란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보면 그 여권,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이 외교 포함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독수와 같이 국정을 맡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거짓말일 뿐이다라는 게 오늘 이 국방부의 그 발표에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발표가 나온 뒤에도 국정원 1차장을 경질하고 그렇죠. 뭐 후임자를 임명했다든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든가 인사권을 행사한 거죠. 가장 중요한 어떤 대통령의 권한 중에 그렇죠. 하나인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뭐 버젓이 행사하고 있는데 뭐 국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한 속임수였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한 커플이 뭐 실제로 뭐 대통령이 직무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고 윤석열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걸 보여주는 걸 텐데요.
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니까 재직 중인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또 다른 대란이다. 음. 라고 지금 야권의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헌적인 발상이죠, 이 자체가. 근데 사실은. 보통 네. 사람 같으면 네.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면 네. 그래서 여당 대표와 총리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만 쳐요. 그러면 인사권을 행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군들이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며칠 정도는. 네. 근데 바로 다음날 인사권을 행사를 해요.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내란 수계와 사실상 미략을 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만나서 네. 무슨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네. 몰라요. 네. 전 미략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뭐 이를테면 윤석열의 처벌 이후의 사면권이라든지 뭐 등등까지 뭐 무슨 미략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혹해가지고 혹해서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양할 생각도 없는 권력을 야, 다 줄게. 너한테 다 줄게. 생각도 없고 이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하지도 않은. 하지도 않을 거를 그걸 덥석 받은 거예요. 설령 뭐 이양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이죠.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탄핵 소추 뿐인데 직무가 그렇죠. 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받아서 내가 행사한다. 이거는 국정농단이죠. 예전에 그렇구나. 박근혜 때 그 최순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대표 그 기자회견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2의 최순실이 되고 싶다라는 이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이 아무리 멍청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하지만 한동훈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한동훈의 그 권력력을 아픈 고리를 친 거죠. 딱 건드려서 따라오게 만든 거예요. 야, 너 내가 줄게. 그럼 너 다음에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갈 수 있어. 그걸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그 직무를 넘겨준다라는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걸 통해서 한동훈은 탄핵을 하지 않고 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대한 처벌에 개입하고 뭐 이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윤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대놓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 안 하고 있죠.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죠. 오늘도 뭐 사실은 조속하게 조기 퇴진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오늘도 뭐 그런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그렇다면 왜 한동훈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뭐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말 바꾼 게 뭐 도저히 그 한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뭐 말 바꾸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계엄 당일에는 뭐 그나마 위반 기업 국민과 맞서겠다 해서 좀 결기에 찬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곧바로 탄핵은 막도록 노력하겠다 이랬다가 그 본인이 잡혀가서 방첩사에 수감된다 뭐 이런 그 시나리오가 알려지니까 이제 곧바로 또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했다가 하루도 안 지나서 또 탄핵투표 당일에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을 뭐 받았는지 아니면 뭐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대가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로 국정을 자기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주어지지도 않은 헌법상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을 마구 지금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왜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런 걸 했고 저는 이게 윤도 마찬가지지만 한도
검사들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자기가 이렇게 발표하면 이 언론들이 이제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 여권 여당 대표와 총리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네. 국정을 논하면서 한치의 어떤 흔들림 없는 국정을 하겠다고 하니 드디어 이제 안정을 되찾는구나 라고 받아 써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검사 시절엔 그랬거든. 검사 시절에 네. 자기들이 불러주면 네. 네. 그냥 받아 써주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비판이 들어가고 뭐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때 그냥 받아 경험을 써주거든요. 절대시해서 네. 판단차고 네. 내린 것이다. 그러면 네. 네. 이게 자기가 전국의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네.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 뭐 원내 의원은 아니지만 여당 대표이자 사실상 이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네. 본인이 차기 대권으로 가까이 간다고 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른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의 의미 이게 좀 크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크게 작동했을 걸로도 짐작이 되는데요.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표 어쨌든 선거법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아직 상존해 있고 그 2심이 3개월, 3심 대법원이 3개월 뭐 이렇게 좀 빨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2심까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제 이게 상당한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설사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심 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탄핵이 그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그 헌재 심판 결정까지 박근혜 때는 한 3개월 걸렸죠. 근데 이번 거는 뭐 워낙 60일 정도? 워낙 뭐 사안이 간명해서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나의 기회는 사라진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주 얄팍한 정치공학이 작동했을 것으로 다들 지금 추론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행정부가 대통령과 행정부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수습하려면 국회가 이제 그렇죠.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자면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야당과는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기의 어떤 내심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뭐 야당과는 얘기하지 않겠죠.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완벽한 바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데요. 그렇죠. 바꾼 말을 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은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진짜 형편없는 정치인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지 하루 만에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빠르게 바꾸는 사람 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정치 처음 봤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자기 이익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으로 판단을 수시로 바꾸는 가볍고 믿을 수 없고 사익으로 가득 찬 인물. 이제 뭐 한동훈이 뭐 콩으로 뭐 그렇죠. 뭡니까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못 믿는 거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저는 한동훈 정치는 사실상 끝났다고 그렇죠. 봅니다. 윤석열과 함께 몰락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통해서 자기가 대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민심은 뭐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뭐 한동훈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결국 한동훈스러운 선택을 했고 스스로 윤석열과 함께 자멸을 앞당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가운데 한동훈까지 이렇게 돌아서면서 사실은 금요일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좀 친한계를 중심으로 일부 이탈표가 나와서 탄핵 가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들, 희망적인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사과를 좀 사과드려야죠. 아, 정말,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한동안은 네, 낚였습니다. 네네. 한동훈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국힘이 아예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정말 모렴치한 그런 결정을 했고, 그 결과 그 탄핵 투표 자체가, 의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됐고, 그래서 1차 탄핵 소추안은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국힘에도 굉장히 큰 후폭풍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뭐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뭐 전화기가 뭐 거의 작동 불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항의 문자 네. 전화 쏟아져서 네. 그리고 그 각 지구당에도 뭐 조화를 보낸다거나 네. 아니면 계란을 던지거나 뭐 아마도 엄청난 네.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아마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소장파들, 이른바 평소에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수도권 출신의 좀 젊은 소장파 의원들. 당장 떠오르는 의원 하면은 뭐 서울 도봉에서 정말 몇십 년 만에 당선이 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죠. 또 경기도 가평에서 당선됐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그 평소에는 뭐 굉장히 민심, 뭐 국민의 뜻, 뭐 자주 외치던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그런데 그 집단적인 압력에 굴복을 하고 투표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뭐 큰 지금 저는 그런 행태가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 뭐 물론 예 어차피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잘못이야 뭐 다 똑같겠지만 네. 평소에 네. 예, 아닌 척 하면서 마치 뭐 국민들 생각하는 뭐 개혁파인 것처럼 얘기하던 그 의원들이 그렇게 돌아선 데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윤상현 의원한테 뭐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상현이 이제 밝힌 건데, 나도 지난 박근혜 탄핵 때 끝까지 반대했는데 1년이면 달라진다. 또 찍어주더라. 무소속으로 나갔는데도 찍어주더라. 아, 윤상현의 답인 거죠, 그게? 네, 윤상현이 김재섭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줬다고 본인이 윤상현이 그런 얘기한 거죠. 겁니다. 네. 망언이죠. 정말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걔들이 하는 거죠. 아는 것 같다는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김재섭 의원 말씀하셨듯이 쏟아지는 문자 폭탄, 뭐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수백 명이 모여서 뭐 규탄 집회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SNS도 다 닫고 폐쇄하고 뭐 잠적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잠적하면 안 되죠. 빨리 나와서 그렇죠. 탄핵 찬성 투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압력들이 여하튼 좀 생각을 바꾸고 뭐 진짜 민심에 부응하는, 평소에 그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민심을 따르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런 그 국민의힘 그 여권 전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은 뭐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온 걸 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7.3%, 부정평가는 79.2%.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일주일 전 조사보다는, 일주일 전이면 지난 월요일이니까 그건 계엄 이전이죠. 그때보다는 무려 7.7%포인트가 급락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ARS 그 조사라서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뭐 또 다른 예, 오늘 예.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11%만 그렇다고. 그건 11%군요. 잘못하고 있다가 86%고요.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는 74%가 찬성, 반대가 23%였습니다. 이 반대는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69%가 됐어요. 찬성이? 찬성이. 탄핵 찬성이.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TK가 54%인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70% 이상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습니까? 이런 그 추이를 보면 이번 금요일 날 한국 갤럽 조사가 나오게 될 텐데요. 뭐 여기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눈길을 주고 있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계엄 직후 얘는 13%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10%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0% 아래, 8%, 9% 그 아래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렇게 수치죠. 보는 이유는 일단 오늘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1조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팔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오늘 하루만 1조를 판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은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탄핵이 불발된 리스크가 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불안감을 높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뭐 이거는 좀 뭐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연말이라 이제 모임이 많은데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국민들의 분노란 게 어떤 여론조사 지표 이런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되지만 또 그걸로 또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분노의 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회 토요일 날도 그 국회 앞을 가득 메웠던 어마어마한 인파의 그 집회에서의 모습, 거기에 나온 특히 2030 젊은 층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집회까지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그걸 볼 때 국민들의 분노의 어떤 질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그렇죠. 더 확산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람들이 화는 나지만 집회에 나와서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각자 응원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굉장히 그런 모습이 많았죠 이번에. 집회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자체가 판이 이미 기울었다. 그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즐기듯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그건 이 집회의 이 대의,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괴를 단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대의 가치에 이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동의하면서 이거를 즐기기로 했다는 그 사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집회에서 들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게 어떤 젊은 여성이 마치 혼잣말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삶을 왜 저런 인간들에게 맡겨야 되느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 말에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질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진 그 계기에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된 계기에는 너무 구리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행태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리고 창피스럽다. 우리가 쌓아온 그 문화 강국으로서 쌓아온 그 자부심 이런 걸 다 완전히 부셔버렸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좀 크게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탄핵 찬성 비율은 높아가고 이 집회 열기, 특히 젊은 층들의 참여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토요일 2차 탄핵 소추안 의결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저는 지난주에는 사실 금요일 날 저희가 뭐 탄핵 가결될 것 같다는 방송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날 끝나고 후배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내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부결 쪽에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이 그랬었는데 오히려 주말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이제는 응원봉 집회죠. 응원봉 집회, 촛불 집회가 아니라 응원봉 집회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이 기울었고 그리고 이 국힘의원들이 여기에 저항하다가는 다 함께 쓸려 내려갈 것이다. 역사의 물결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가결을 전망해 봅니다. 이번에 내기를 하면 그러면 가결에 거시겠습니까? 네. 박의원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토요일 날 국회 앞으로 가서 수많은 우리 동료 시민들과 그 기쁨의 순간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민심, 우리 국민의 상태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심을 무시한 채 계속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괴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절연하고 민심을 따르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